예를 들면 사과 깎으면 맛있는 건 애들 먼저 주고 엄마 아빠는 그 식은 안 그러시고 맛있는 걸 먼저 먹고 너는 이걸 먹어. 넌 앞으로 맛있는 걸 먹을 날이 길어. 우린 너보다 짧아.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맛있는 걸 먹든 좋은 옷을 입든 좋은 데 가든 우리가 먼저 봐야 돼. 우리가 먼저 먹고 우리가 먼저 입어야 돼. 너는 먹고 입을 날이 많아. 그래서 자기는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남의 부모들은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셨을 때 최소한 한은 남지 않았대요.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지? 아빠 좋은 옷 입으셨어. 한이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1989년에) 이제 KBS에 입사하셨는데 지난 세기였어요. 지난 세기야. 이제 37년이 지났고 사회 분위기만큼이나 방송국의 분위기도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때도 외로움이 있었고 지금도 외로움이 있었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결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외로움으로부터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제가 점차 아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점차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저로서는 큰 변화고요. 다 아는 분들이었는데 그 아는 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거나 이렇게 돼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고요. 그래서 매일 가는 공간인데 낯설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 낯선 공간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아마 지금까지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제 비슷한 세대라면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고요.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외롭거든요. 저는 이제 결혼 안 한 미혼인데 우리 같은 미혼끼리 하는 얘기를 듣다가 기혼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해도 외로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외로울까? 이제 미혼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니 옆에 늘 붙어 있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장 보러 가고 근데 왜 외로울까 생각을 해보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 순간 사람은 제일 외로워지죠. 그런데 중년 세대는 그래도 구조적으로 사람들 틈에서 일을 했고 사람들 틈에서 일하다 보면 이해받을 확률도 높아지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구조적으로 사람들 틈에서 일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 이해받지 못할 확률도 더 높아졌다. 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이해받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또 한 권의 책 모두 행복해지는 말은 제 주변이나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아이들 얘기예요. 그런 걸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썼거든요. 근데 청취자가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이별 노래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8살 딸하고 밥 먹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딸은 식탁에 앉아있는데 엄마가 무심코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아휴 우리 딸은 상처받지 않고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8살 딸이 엄마를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가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받고 싶으면 내가 이해를 먼저 해주면 돼요. 그게 정답이겠죠? 또 다른 청취자가 연초에 보내주신 사연 중엔 그런 게 있었어요. 올해 유난히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왜 이렇게 내가 그 인사를 많이 들었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무척 내향적인 사람인데 올해는 결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보자 싶어서 회사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했더니 다 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지금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희 구독자님께도 그런 고민, 회사에서 인간관계 고민, 나를 싫어하는 뭔가 선배라든지 뭐 유독 나한테 툴툴거리거나 이렇게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뭐 전화가 됐든 뭐 만나서든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먼저 칭찬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상 매번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칭찬하면 사실 그분도 내가 그랬나?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알 거지만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아니면 내가 진짜 그렇게 해준 건가? 라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좀 되어가는 상황 자체가 사람도 그렇고 그럴 겁니다 라고 좀 솔루션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떠신지? 최고이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예. 마침 제가 어제 라디오 생방송을 하면서 한 청취자께서 어떤 상사가 계속 지시를 해서 그걸 수행을 하고 보고를 하면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계속 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업무여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작 내놓은 해법은 단체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미리 올리고 보고를 하세요. 다 단체가 보는 데다가 증거를 꼭 남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내놓은 해법은 고작 그거였는데 조정식 아나운서가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언젠가 비슷한 고민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배를 네가 사랑해봐. 좋아해봐. 그럼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과 싫어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 네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 눈빛이 달라지고 그 선배도 너를 대하는 게 달라질 거야. 그래서 정말 그게 될까 싶었지만 한번 아빠의 말씀이니까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불편함이 50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전에 100이었다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님 훌륭하시고 조정식 아나운서 훌륭하다고. 같은 얘기잖아요. 예. 40, 50, 60. 그 인생의 후반전.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때 작가님께서 후반전의 격을 높이기 위해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 권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나를 믿어보자. 나를 믿어보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보시면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아니 당신은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 일에서 계속 자신을 발전시켜 왔고 그러니까 자신을 믿을 수 있겠지. 나는 이 나이까지 한 게 없어. 나는 이 나이까지 뭐 일도 안 했고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만 했을 뿐이고 나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도 못하고 내 주변에 몇하고만 잘 지낼 뿐이고 내가 어떻게 인생 후반에 나를 믿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곧 나올 책인데 일본의 70대 여성이 쓴 에세이를 추천사를 쓰느라고 미리 읽었어요. 이분이 63세에 등단을 하신 분이에요. 55세에 갑자기 사이 좋던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당연히 시리에 빠지셨겠죠. 네네. 힘드셨겠죠. 혼자인 시간을 견디기 어려우셨겠죠. 근데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시고 그럼 이 많은 시간 동안 난 뭘 하지? 어려서부터 나는 소설을 써보고 싶었어. 그래서 소설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셔서 63세에 신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세요. 노인이자 신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일본에서 큰 상도 받으셨고요. 문학상도 큰 상을 받으셨고 어찌 보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60대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쓰신 글 중에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데이터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그 많은 경험들이 결국은 데이터다. 나의 데이터를 믿자. 뭐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쌓았다고 남들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 데이터를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게 데이터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지금 60이시면 60년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60년의 데이터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40년에 훌륭한 자료가 되어줄 거예요. 데이터가 데이터 자체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자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공만 하시면 돼요. 지금 20, 30, 40대는 갖지 못한 60년이란 데이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자신을 믿으셔도 돼요. 자신을 믿으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지금 너무 정말 보석 같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판단과 평가와는 무관하다. 라는 것과 정말 똑같이 궤를 같이 하네요. 정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40, 50, 60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계신 구독자님들 너무 많이 공감이 되시고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공감이 이게 서로 잘 안 되는 대상이 가족일 때가 많은데 특히 부모님들에게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일단 당신부터 맛있는 걸 좀 드시라고 하셨어요. 이게 건강한 이기주의. 이 건강한 이기주의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 공감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장례식장에 가보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울고불고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엔 곡을 했죠. 그만큼 어른이 돌아가신다는 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니까 지금도 큰 소리로 하진 않겠지만 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속상하죠. 그럴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우리 아빠 너무 안 됐어. 정말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러면 자식들 가슴에 그게 한으로 남아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생각해요. 우리 엄마 이것도 드시지 못했는데
멋진 곳에 갔을 때 눈물이 나요. 우리 아빠 이런 좋은 데도 와보지 못하시고. 그러면 자식들에게 한을 심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슬프지만 그래도 엄마 하고 싶은 건 하셨지. 그래도 아빠 가보고 싶은 곳은 다 가셨잖아. 이러면요 한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부모는 행복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래요. 그래서 제 책을 읽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싸우는 건 애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싸울 때는 두 분이 밖에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단지 안에 있는 공원 벤치에 가서 싸우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행복할 때는 두 분 사이가 좋을 때는 그건 많이 보여주려고 한다.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도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 아빠 싸우러 나갔구나. 이건 아이들은 다 압니다. 성적표를 받아들고 괜찮아 하면 엄마 아빠가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얼굴 표정은 괜찮지 않구나. 이걸 애들은 다 안돼요. 다 알지만 최소한 노력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엄마 아빠 노력하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외동이었는데 예를 들면 사과 깎으면 맛있는 건 애들 먼저 주고 맞아요. 엄마 아빠는 그 씨 근처 안 그러시고 맛있는 걸 먼저 먹고 너는 이걸 먹어. 넌 앞으로 맛있는 걸 먹을 날이 길어. 우린 너보다 짧아.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맛있는 걸 먹든 좋은 옷을 입든 좋은 데를 가든 우리가 먼저 봐야 돼. 우리가 먼저 먹고 우리가 먼저 입어야 돼. 너는 먹고 입을 날이 많아. 그래서 자기는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남의 부모들은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셨을 때 최소한 한은 남지 않았대요.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지. 아빠 좋은 옷 입으셨어. 한이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다른 곳에 나가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제목이나 이런 걸 그런 식으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영상을 다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 분이 댓글을 달면서 나는 지갑을 열 수가 없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한탄조의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지갑을 열라는 것은 폭넓은 의미로 돈을 쓰세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돈을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누가 우리 집에 한 상자를 줬으면 고구마를 맛있게 쪄서 나눠주는 것도 되거든요. 그건 내가 지갑을 열지 않는 거지만 지갑을 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갑을 열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속상하게 여기지 마셨으면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이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굴 만나고 싶지? 내가 밥 사주고 싶을 때 누굴 만나서 밥 사주고 싶지? 생각해보면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밥 사주고 싶어 하고요.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밥 사주기 싫어요. 돈 쓰기 싫고 시간 쓰기 싫고 에너지 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말수를 줄여라, 입을 닫아라 라는 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 편이구나 느껴서 밥 먹고 싶어요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이런 사람이 늘어나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년으로 접어들수록 반대가 되기 쉽죠. 그러면 외로워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가님 어느덧 진짜 쏜 화살처럼 37년이라는 시간이 네네. 정말 뒤돌아보시면 진짜 금방 훅 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하나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뒤돌아보면요. 후회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반성할 일이 있으면 그 시점에 바로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만 하면 되거든요. 뒤돌아보는 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 계속 그 아쉬움, 미련, 연민 이런 것만 남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허우적거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죠. 거울을 보면요. 고치고 싶은 데만 보여요. 저도 몇 군데 있거든요. 겁이 많아서 못할 뿐이지 겁이 없었으면 했을지도 몰라요. 거울을 볼 때 스스로 좋아, 아름다워, 뭐 기분 좋아 이런 경우는 아침 샤워하고 나서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는 다들 좀 팽팽해져 있고 그때는 다들 기분 좋으니까 샤워하고 나서. 근데 또 아침엔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 보기는 쉽지 않죠. 거울을 보면 나의 단점만 보여요. 그걸 굳이 보고 단점을 어떻게 고치지? 거기에 몰두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고구마를 쪄서 누구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 시간에 오늘 내가 뭐 할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시간에 친구에게 안부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7년간 정말 수많은 스타들을 인터뷰하시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들도 보시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는 걸 이렇게 지켜봐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미디어의 환경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금희 아나운서, 이금희 작가라는 이 존재는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라는 사람, 나를 만들 수 있는 본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사람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 뭐 제가 아니면 누군가 또 하고 있겠죠. 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요. 대체 불가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만 대체 불가가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가족과 친구 사이에 대체 불가능한 only one입니다.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믿어라. 두 번째는 나를 좋아해라. 그럼 내가 좋아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야 해요.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 나. 책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려고 하고 우리 동네 책방에서 하는 책 모임에 한 번이라도 가려고 노력하는 나. 이런 나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독서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되어서 책을 읽는 게 왜 좋아요? 라고 주변 분들에게 톡을 돌렸어요. 그중에 한 후배가 이런 걸 보냈더라고요. 책을 읽고 있는 정갈하고 단정한 내 모습이 좋아요. 책은 산만할 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읽다가도 책을 읽으면 정갈해지고 단정해지거든요.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이라도 책을 읽고 정갈하고 단정한 모습이 되려고 애쓰는 나는 좋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각자 다르겠죠. 어떤 나를 좋아할 수 있는지. 러닝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40대 후반의 여성인데 러닝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러닝을 할 수 있을 만한 건강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오늘은 10초만 뛰자. 네. 10초는 뛸 수 있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는 오늘은 15초만 뛰자. 이렇게 정말 초 단위로 늘리셨대요. 그렇게 늘린 지가 1년 반이 되셨대요. 지금은 제법 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좋아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은 나를 믿는 첫 해, 나를 진짜 좋아하기 시작한 첫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대저택 초대석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정말 인사이트 가득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금희 작가님과 함께 저희가 둘이 나눈 대화는 책 공감에 관하여의 정말 일부 부분을 정말 스치고 지나간 수준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고요. 책에 보면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 글귀들과 문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책이고요. 오늘 다룬 내용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잘 쉽게 와닿게 써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듣고 공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사회생활에서 또 세대 간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요즘 고민이 계시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좋아하나? 라는 물음에 그럼 이라고 답변이 한 번에 팍 나오지 않고 라고 하신다면 한 번쯤 이 공감에 관하여 책을 읽어보시면 2026년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저희 대저택 초대석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